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채권 총론 파트가 있고요. 채권 강론 파트가 있는데요. 채권 총론 파트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채권 파트에서 총론은 보통 2문제가 나오는데요. 강론 위주로 공부하셔요. 강론이 6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총론을 갖다 봅니다. 자, 채권 총론인데요. 채권 전체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채권이죠. 따를 때 갑이라고 하는 요 특정에는 특정의 상대방에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죠. 요걸 갖다 우리는 채권의 목적 그래요. 자,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채권의 목적을 갖다가 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목적. 채권의 목적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 그 계약대로 이행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이때 채권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 채권의 효력은요. 계약대로 진행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행을 갖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을 갖다가 했으니까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상대방이 이행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으니까 급부 보유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부 보유력. 근데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가 있겠죠.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는 이때는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계약을 갖다가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물어내라고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행을 했다가 청구를 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 강제이행. 따라서 이때 강제이행할 때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자기가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무 불이행은 어떠한 것들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이 되느냐? 법정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의 모습은 당사자 계약과는 상관이 없이 법 규정에 의한 겁니다. 이행 지체가 있었거나 이행 지체. 그다음에요. 이행 불능이 있는 경우, 이행 불능. 그다음에요. 불완전 이행이 있는 경우. 불완전 이행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요. 채권자 수령지체가 있었을 때 수령지체. 자, 이러한 것들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채무불이행으로서 법정해제 사유 그래요. 명문의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이 2가지죠. 법 규정이 없이 판례가 인정하는 게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행지체라든가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고 불완전 이행하고 수령지체는 이거는 판례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행지체라든가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채무자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수령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채무자 귀책사유가 아니고 채권자의 잘못 귀책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요. 채날짜에 그 권리를 갖다가 수령하지 않아서 채무자 매도인에게 손해가 있거나 그 다음에요 세금이 부과가 되면 이때 매도인은요 당연히 상당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독촉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채권 채무가요 당사자 사이에서 2사람 이상으로 존재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죠. 근데 이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 들어가기 전에 손해배상을 또 청구해가지고 받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받을 돈이 없다 그러면 사전 조치가 있어야 돼요. 사전 조치. 그래서 이 사전 조치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가요. 변제기에는 채무자 자신의 채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채권자가 그 채무자가 갖고 있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채권자 대위권이죠. 채권자 대위권은요. 소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행위 통정의 표시를 소송을 통해서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부르죠. 채권자 취소권은 그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이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100% 소송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보존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가 있습니다.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죠.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가 있는데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가 두 사람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채권, 불가분 채권, 그 다음에 연대 채무, 보증 채무 네 가지 갖다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것들이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을 갖다가 양도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를 갖다 떠넘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채권 양도. 그 다음에요. 채무 인수.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 갖다 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채권이 발생이 됐을 때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소멸을 하느냐? 채권 소멸 사유죠. 채권 소멸 사유입니다. 채권 소멸 사유는요. 채권법에 모두 7가지를 갖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채권의 소멸 사유는 채권편에는요. 7가지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변제가 있었을 때 변제. 그 다음에요. 대물 변제가 있었을 때 대물 변제. 그 다음에요. 공탁이 있었을 때 공탁. 그 다음에 경계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상계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면제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혼동이 있었을 때.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채권의 소멸 사유는 변제가 있었을 때도 소멸하게 되고 대물 변제가 있었을 때도 소멸하게 되고 공탁이 있었을 때도 소멸하게 되고 경계 계약을 다 체결을 했을 때도 역시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상계가 있을 때에도 상계도 역시 채권 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채무 면제는 채권자 이 채권 포기죠. 그 다음에 혼동이라고 하는 거. 이 혼동은요.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사유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권에 있어서 혼동은요. 제한 물권자가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하게 되면 이때는 제한 물권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요. 채권에 있어서의 혼동은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받은 경우에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따라 상속받았을 때에도 역시 채권은 소멸한다. 이게 채권 총론 파트입니다. 여기서 2문제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파트니까요. 이건 개념을 갖다가 잡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읽어보신 다음에 그냥 답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18쪽에 보시면 자, 채권법의 뜻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권과 다르죠. 채권과 물권은 둘 다 재산권입니다. 근데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인이 또 다른 특정인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니까 물권과 달리 채권은 상대방의 의무부담행위,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채권법은 물권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서 성질을 갖지만 채권은 계약이니까 계약은 자유죠. 따라서 임의법규성이 강하다. 그 다음에 물권은요. 관습법에 의해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물권은 전통성이 강하죠. 그러나 채권은요. 이거는 통일성, 그 다음에 개수성, 그 다음에 보편적 성질을 갖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물물 교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역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상거래가 굉장히 발달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채권을 통해서 발생한 이러한 국가 간의 채권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통일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물권은 관습법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물권은 전통성이 강하지만 이때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편성이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채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돼서 쌍방당사자에게 이익을 고려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519쪽에 보시면 채권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목적은 목적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채권의 목적은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채권의 목적은요. 상대방이 그 원하는 상대방의 행위를 갖다 이행을 하는 거니까 채권의 목적은 상대방의 이 의무 부담 행위. 그래서 일정한 행위 가르쳐 놓으세요. 일정한 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채권의 목적 권리와 의무는요. 확가적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당연히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보시면 채권은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행위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반가로 2번 별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목적은요. 특정물 채권이 있고 종류물 채권이 있고 금전 채권이 있고 이자 채권이 있고 선택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특정물 채권입니다. 특정물 채권은 말 그대로 특정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 3번에 보시면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 매도인이죠. 저 특정한 물건을 갖다가 인도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 매도인은 선관주의가 적용이 된다. 이때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이행할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선관주의를 갖다가 게을리해서 손해가 있을 땐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 채무자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요.
그 이행기에 존재하는 현상대로 넘겨주면 돼요. A라고 하는 말, B라고 하는 말, C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때 매수인이 A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저 말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특정물 인도 채권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요. 인도할 날짜가 됐을 때 그 말의 현 상태로 인도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다시 뭐 새롭게 어떠한 것을 갖다 갖춰서 인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귀책 사유가 없는 한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완전한 이행이 된다. 그 다음에 과실의 귀속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갖다가 매매를 했을 때 과실의 귀속은요. 목적물 자체를 딱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갖고 목적물 인도가 됐을 때 매수인이 갖죠. 단 인도하기 전에 대금 지급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여기 특정물 인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매도인이죠. 그러니까 인도하기 전에는 채무자인 매도인이 갖는다.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인도 장소입니다. 이 인도 장소도 가끔 시험 문제 내는데요. 특정물 인도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인도할 것이냐. 채권자 주소지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채무자 주소지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물건 자체가 있던 장소에서 인도를 하게 된다. 같이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종류 채권입니다. 종류 채권은요. 물건 자체를 갖다가 특정 짓는 게 아니고 종류만 지정한 거죠. 그래서 철원 5대 쌀을 갖다가 20kg짜리 보내주세요. 라고 마트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물건 자체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종류만 지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때 종류물 채권에 있어서는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라든가 법에 의해 가지고 그 품질을 갖다가 명확하게 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상 품질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중등 품질로 인도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때 종류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당사자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종류 채권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23쪽에 보시면 금전채권이 있습니다. 금전채권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이 금전채권, 돈을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돈을 갖다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금전채무 불이행에 있어서는 이행지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행불능은 절대로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 빌려서 1,000만 원 갚아야 될 사람은요. 그 날짜가 됐을 때 1,000만 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채무자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인출을 해가지고 채권자한테 변작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은행의 제3자가요. 세상을 비관해가지고 채무자 집에다 불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집이 불타고 그 다음에 돈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을은 내가 고의과실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그 돈 자체를 다 못 갚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요. 금전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무과실 항변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돈을 빌린 사람은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지체만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돈을 딱 받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손해배상을 갖다가 즉 손해 발생을 갖다가 입증할 책임도 없다.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23쪽 박스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자는요. 원금의 사용대가죠. 물건의 사용대가입니다. 따라서 이 이자는요. 반드시 그 원본 채권하고 동일한 물건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는 금전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1억 원을 갖다가 빌리고 매달 이자를 갖다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달 지급하는 이자는 금전으로서 이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걸 원금으로 드는 게 아니고 쌀 10감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는 쌀이라고 하는 물건이 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이자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 이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524쪽 맨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 이자 채권은요. 이건 종속성이 강하죠. 부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본적 이자 채권은요. 그 전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의 전액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딱 빌리고 매달 이자를 갖다가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면 원금 1,000만 원에서 매달 이자를 딱 2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1년 12달이니까 이자가 240만 원, 24%죠. 그러면 이때 1년 동안 발생하는 전체 이자를 갖다가 합산한 걸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 이자 채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요. 독립성이 강한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분적 이자 채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24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걸 12달로 쪼개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이죠. 그래서 이 한 달을 달달이 지급하는 것다 우리는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 이 지분적 이자 채권은요. 이거는 원금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분적 이자 채권 달달이 지급하는 것은요. 3개월 썼으니까 3개월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남겨진 기간 이전에 갚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특약이 있다고 하면 남겨진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기본적 이자 채권은 종속성이 강하다. 그러나 지분적 이자 채권은 독립성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 채권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 채권이죠. 자, 그래서 선택 채권은요.
A라고 하는 것부, B라고 하는 것부, C라고 하는 것부 여러 개의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선택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대리점 사장님이 우리 대리점을 갖다가 이용을 해주셔서 고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사은 행사 기간 동안에 물품을 갖다가 구입을 하신 후에 행운권을 갖다가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신 분들한테는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첨이 되면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를 갖다가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선택채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급부를 갖다가 발생시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선택채권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급부를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이러한 발생 원인은요, 당사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법 규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죠. 법 규정은 어떤 경우냐? 바로 무권 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 그래서 당사자가요, 대리점 사장님하고 고객들하고 할 땐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잖아요. 근데요, 이거 법 규정에 의한 것은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철회도 없고, 대리인 스스로 대리권 존재를 다 증명하지 못하면 행위 능력자인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대로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이건 법 규정에 의한 거예요. 법 규정에 의한 거. 그래서 이렇게 법 규정으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행위로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선택 채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했다가 해서 냉장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선택 채권도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526쪽에 보시면 선택권자는 그럼 누구냐 이거죠. 선택권자는요,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정할 수도 있고 법에 의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가 갖는 겁니다. 당첨이 되시면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 드리겠습니다 라고만 했을 때는요,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는 대리점 사장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요걸 갖다가 행운권을 갖다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시면 당첨되신 분의 선택에 의해서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는 대리점 사장님이 갖는 게 아니고 당첨되신 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당첨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요, 이러한 선택권은요, 요거는 선택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아서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너무 길어요. 선택권 갖고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선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채무자가 기다리는 건 너무 불가피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선택을 해주세요라고 독촉을 하는 것이고, 이때 그 기간 내에 확답을 갖다가 받지 못했을 때에는 선택권 자체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선택권이 채권자에서 채무자한테 이전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리점 사장님이 선택권을 갖다가 을에게, 당첨된 을에게 냉장고로 하실랍니까? 텔레비전으로 하실랍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대리점 사장님이 냉장고 또는 텔레비전 다 선택해서 보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역시 이것도 선택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채무자한테 이전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 대리점 사장님한테 왔습니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가는데 시집을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는 우리 딸이 선택할 겁니다. 돈은 내가 드릴게.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선택권은 딸이라고 하는 제3자가 갖는 거죠. 역시 이것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냉장고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냉장고 선택해 주세요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냉장고 자체에 대해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역시 채무자한테 선택권이 이전이 된다. 그 다음에 선택권 행사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단독행위죠. 형성권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선택권을 딱 행사를 해가지고 채무자한테 도달이 돼버리면 채무자는요, 그 선택된 행위를 갖다가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권이 도달이 돼버리면, 선택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버리면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없이 철회하지 못한다. 자, 따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A사에서 나온 냉장고 양문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대리점 사장님이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변심이 돼가지고 B사로 바꿔주세요.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발송이 됐습니다. 그럼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고객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준비하고 있지만 고객의 의사를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의가 있을 때는 선택권을 갖다가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효과죠.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최초 계약이 성립한 때로 되돌아가서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에 대한 채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했다가 해야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선택권을 딱 행사하는데요, 쌍방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이 하나의 행위가 불능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무조건 둘 다 잘못이 없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유효가 확정이 되는 거죠.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텔레비전 자체가 처음부터 단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냉장고가 유효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점 사장님이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때는 대리점 사장님이 선택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선택권이 없는 그 당첨된 사람이 고의과실에 의해 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따가 이걸 망가뜨렸다. 그러면 이때 채무자는요. 그 망가진 텔레비전을 따가 인도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잘못이니까 내가 이거 인도하고 나는 책임을 따 벗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은 당사자 일방,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은 당사자입니다.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은 당사자 일방의 고의과실이 있었을 때 이 채무자는 그 불가능으로 확정된 급부를 이행을 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같이 이걸 해놓으시고 527쪽에 지문정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효력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그 계약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을 갖다 청구하고 그 다음에 급부를 갖다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1쪽에 보시면 채권의 기본적 효력, 그래서 계약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청구력이 있고 해주게 되면 상대방이 있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받은 걸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급부 보유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갖다 체결하게 되면 계약대로 이행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계약의 이행입니다. 문제는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계약이 깨지는 경우죠. 이 계약이 깨지는 것 갖다가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무불이행의 모습은 어떤 게 있느냐? 이행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 있고 그 다음에 불완전이행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령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은 명문의 규정이 있고 불완전이행하고 수령지체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은 전부 다 채무자 귀책사유이지만 수령지체는 채권자의 귀책사유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고의과실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지체는 제날짜에 이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뒤늦게 주는 거예요. 뒤늦게. 따라서 이행지체가 있게 되면요. 계약에다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서 약정사유가 없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주세요라고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중에 이행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해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 이행지체가 있게 되면 533쪽에 이행을 해주세요라고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늦게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이 됐으니까 지금 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어내라고 하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본래급부와 연체이자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행지체가 돼가지고 불능으로 바뀌면 그때는 그 이행지된 거 받아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받을 수 있죠. 다른 걸로 받는 걸로 따르는 전보배상 그래요. 그 다음에요. 이때 채무자는요. 날짜를 갖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연체제가 붙겠죠. 또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책임이 가중이 된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뒤늦게 이행지체가 있어가지고 받아봐야 목적 달성하지 못하면 이행 불능이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담보권을 갖다가 설정받았을 때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지체의 종료,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이행지체도 종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제를 갖다가 했을 때도 종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535쪽에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이행불능은 뭐요?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있을 때죠. 그래서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이러한 이행불능도 역시 불가능할 것. 그 다음에요. 고의과실이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을 것.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이때는요. 당연히 계약대로 받는 건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불능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보배상.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불완전이행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536쪽에 보시면은요. 이거는 그 본래의 급부를 갖다가 100% 완벽하게 이행한 게 아니죠. 일부 부족하게 한 거예요. 일부 부족하게. 그래서 이 불완전이행은요. 다시 둘로 나누는데 나머지를 갖다가 받아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그건 이행지체죠. 나머지 해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이행을 갖다가 받아도 계약의 본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하면 나머지 받아봐야 소용이 없죠. 그때는 이행 불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이행의 모습은 불완전하게 이행이 됐을 때 나머지만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으면 나머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불완전 이행에 있어서 나머지를 갖다가 받아서 달성할 수 있으면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를 갖다가 받아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건 받아야 소용이 없죠. 따라서 불완전 이행의 나머지 부분은 이거 받아봐야 소용이 없으면 그건 이행 불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이행이 있었을 때 나머지가 이행 가능하면 기간을 정해서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면 그건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가 있죠. 채권자 지체 매수인이 제대로 안 받았을 때요. 따라서 이것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권자한테 수령을 갖다가 최고하고 그 수령을 갖다가 거부하거나 그 수령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 때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대로 해주세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강제이행. 강제이행을 딱 청구하는데요. 이때 강제이행은요. 채무자 보고 직접 해달라고 하는 직접 강제가 원칙이고 채무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게 되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한테 대신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채무자의 비용 가지고 제3자한테 대신하게 하는 것다가 대체 집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요. 채무자한테 심리적 압박을 할 수 있어요. 심리적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강제죠. 네가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너는 교도소 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연체이자 물어야 돼. 그 다음에 돈으로 다 물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심리적 압박을 따르는 간접 강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요. 이렇게 강제이행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요. 금전배상이 원칙이죠. 이때 손해배상은요.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손해는요. 채무자가 특별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통상손해배상이 원칙이고 특별손해배상은요.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539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때 손해배상액을 갖다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미리 정할 수 있다 없다? 미리 정할 수 있죠. 요걸 우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갖다 체결을 합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갖다 체결을 하면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갑은 얼마를 배상하기로 한다. 을은 얼마를 배상하기로 한다. 그래서 갑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5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미리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요. 미리 결정이 되면 더 발생해도 더 받을 수가 없고 그거보다 적게 발생을 해도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5천만 원 물어주기로 했는데요. 손해가 실제로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5천만 원을 갖다가 배상하기로 했는데요. 실제 손해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적죠. 그럼 2천만 원 되돌려 받느냐?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갖다가 미리 정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말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손해배상액을 갖다가 예정을 하게 되면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103조 반사회 질서라든가 불공정행위, 폭리행위가 됐을 때는 법원이 그때는 감액을 따줄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액해주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액을 갖다가 미리 예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갖다가 받으면 끝나는 것이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걸 갖다가 되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책임재산의 보전제도가 있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데요. 542쪽에 보시면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자,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갖다가 대위 행사하는 것이다. 채권자 대위권은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요.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채무자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놈이 변제기가 됐는데도 돈을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채권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을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 예금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요 C라고 하는 요 사람에 대해서 요걸 갖다가 물품 대금을 갖다가 외상으로 공급해서 받을 수 있는 외상대금 채권이라든가 그래서 이 제3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걸 갖다가 얘가 권리 갖다 행사를 해가지고 빨리 갚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한테 변제하지 않게 해서 자기의 권리 갖다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채권자 갑의 이름으로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채권자 대위권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요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때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돈이 한 푼도 없어야 된다. 이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한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채권자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변제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객체 대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도 대위할 수가 있고 공법상 청구권도 대위권이 행사가 된다. 형성권도 대위할 수가 있다. 다 대위가 돼요. 근데요. 일신 전속적 권리만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자가 직접 행사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위의 행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금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연금 청구권은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요. 행사 방법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재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재판 이후에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관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채권자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자의 권리에 따라 대신한 거니까 채권자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채무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귀속이 된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민법 총칙 108조 통정의표에서 잘 공부했어요. 채무자의 사회행위 통정의 표시가 있었을 때 채권자가 입증을 해서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그 통정의 표시를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갖다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가장매매를 저질러 빼돌리게 되면은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의 통정의 표시를 갖다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한다.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이고 그 사실 딱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채권자 취소권을 때 행사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그 채권자만 갖는 게 아니고 그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가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544쪽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드린 거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요. 당사자가 두 사람 이상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 있을 수도 있고 채무자가 두 사람 이상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걸 다수 당사자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할 채권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두 사람 이상이 있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n분의 1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분할 채권 채무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21쪽에 보시면 분할 채권 관계의 효력 따라서 대내적 효력은 뭐가 돼요? 특약이 없는 한 대내적 관계는 그 비율은 균등한 것이다. 불가분 채권은요. 그 채권의 목적을 갖다가 나눌 수 없는 것들이죠. 말을 사겠습니다. 갑과 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비싼 경주마 20억짜리 말을 갖고 있는데요. 이때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걸 따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두 사람이 매수인이 사겠다. 대금 지급이 됐을 때 그 말을 갖다가 분할을 해가지고 절반씩 나눠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가분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연대채무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채무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계약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채권자가요.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한테 변제를 갖다 받으면 다른 채무자가 그 책임을 갖다가 면제받는 게 바로 연대채무죠. 따라서 거기에 요 연대채무에 있어서 이 효력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데요. 법정연대채무가 있습니다. 553쪽에 보시면 동글맹이 2번에 법정연대채무 요걸 갖다가 별표를 해놓으시고 자,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이것도 법정 부진정연대죠. 그 다음에 공동차주라든가 공동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료를 갖다가 지급하는 거 이것도 역시 법정 부진정연대입니다. 연대채무. 그 다음에 일상가사, 교육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이것도 역시 부부가 똑같이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 때강도가 있었을 때 이것도 역시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입니다. 채권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요. 연대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네가 전부 다 갚아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인에 대해서 또는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전부 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연대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제라든가 대물변제라든가 공탁이라든가 이행의 청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 효력이 있고 상대적 효력은 뭐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한 그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한테 효력이 없는 게 상대적 효력이죠. 모든 연대채무자한테 효력이 있으면 절대적 효력이고요. 모든 연대채무자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걸 상대적 효력 그래요. 그래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생긴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채무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전부 변제가 됐습니다. 전부 변제가 되면 그때는 다른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는 대내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전부 다 변제가 됐을 때는 당신들도 책임인데 내가 변제를 했으니까 당신들도 아울러 책임을 져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구상권 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n분의 1로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을 갖다가 통해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법 규정에 의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부진정 연대채무는. 그 다음에 555쪽에 보시면 보증채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보증채무는요. 종된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채무라고 하는 것은요.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계약을 통해서 체결을 하는 거예요.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고요. 요때 채무자 A, B, C 세 사람한테 6억 원을 빌려줬다. 6억을.
사업자금으로 6억을 이렇게 빌려줬는데요. 이때 내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n분의 1로 받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내가 한 사람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제하면 다른 책임을 갖다가 면하는 게 이게 연대채무죠. 근데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체결을 해가지고 발생한 게 연대채무인데요. 보증채무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때 을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채무자들이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을 내서 저희가 대신 갚을게요. 알았어, 너희들이 갚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증계약은 주된 채무가 발생이 됐고 요때는요, 요 보증인들하고 채권자가 체결하는 계약, 요게 바로 종된 계약으로서 보증계약이죠. 이거는요, 요 사람들은 의무만 있지 요 사람에 대해서 돈 빌려주세요 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편무계약이 되고 무상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보증계약입니다. 그래서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립요건 보시고, 그러면 이때는요, 별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건 일반 보증이니까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3억 이렇게 나눠서 부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연대보증으로 합시다. 특약을 넣어서 연대보증을 갖다 요구할 수 있어요. 연대보증. 역시 연대보증이 돼버리면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을 또 지정을 해가지고 네가 다 갚아.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이 책임을 면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보증채무고, 이거는 분료식 계약이고 편무고 그다음에 무상계약이다. 자, 그래서 대외적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555쪽에 보시면 채권자의 권리, 따라서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모두 동시에 이행기가 있었을 때에는 채무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을 갖다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5월 31일이 만기일이다. 요때 변제해야 된다. 그러면 요때 청구하는데요, 이놈들이 돈이 없으면 이때 보증계약을 다 체결을 해가지고 요때도 5월 31일 날 보증인도 똑같이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동시에 이행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기가 됐으니까 채권자는 채무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을 따가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때 보증인의 권리는요, 요 연대 보증이 아닐 때는요, 채무자한테 먼저 가서 받으세요라고 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연대 보증일 때는 요때는요, 채무자한테 먼저 가서 받으세요라고 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대 보증이 아닐 때는요, 일반 보증일 때는 이놈한테 먼저 돈 받아 라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연대 보증이 됐을 때는 똑같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돈 내놔 라고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요,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채권을 따 양도하는 거니까 채권 양도인이 통지를 해줘야 되고, 채무 인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따가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넘기는 거니까 채무 인수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의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62쪽에 보시면 채권의 양도가 있을 때요, 이 채권을 갖다 양도하는 방식을 갖다가 시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시 채권을 갖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무기명 채권을 갖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지명 채권을 갖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채권은 어음수표죠. 어음수표니까 어음수표에다가 배설을 하고 어음수표를 교부하면 돼요. 무기명 채권은요, 요거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입장권이라든가 승차권이라든가 상품권과 같은 것들은요, 그 채권만 양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명채권 같은 게 있는데요,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지정된 거죠.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고 그 서류를 갖다가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인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채권에 있어서 이 소멸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68쪽에 보시면 채권의 소멸사유 종류가 중요하죠. 그래서 변제라든가 대물변제라든가 공탁이라든가 상계라든가 면제라든가 경계라든가 혼동, 이 7가지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때 변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제는 뭐예요? 단순 채무 이행이에요. 그래서 단순 채무 이행이기 때문에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변제는 돈 빌리면 돈 갚는 거, 그다음에 물건을 빌리면 물건 그 자체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는 단순 채무 이행이니까 대리가 아니고 사자가 허용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대물 변제인데요, 대물 변제는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고 반드시 물건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물 변제는 기존의 채무를 갖다가 소멸시키고 새롭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대물 변제는 계약으로서의 요물 계약이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000만 원 갖다 빌린 사람이 1,000만 원 갖다 그대로 갚게 되면 단순 채무인으로서 변제라는 말을 쓰지만, 1,000만 원이 없어서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로 변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물 변제죠. 그러면 대물 변제는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대물 변제가 완성이 되면 기존의 채무는 사라지고 새롭게 자동차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 변제는 신채권과 신채무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예, 공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탁. 자, 그래서 이 공탁은요, 요거는 계약입니다.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을 했는데요, 채권자가 수령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령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예, 공탁서에다가 맡겨놓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탁은 계약이다. 그 다음에요, 577쪽에 보시면 상계가 있습니다. 상계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채권자가 돈 갚아라고 이행을 청구해 왔을 때 채무자가 나도 받을 게 있어 빼고 줄게라고 하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고, 상계는 소구표가 있으니까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계는 소구표가 있으니까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거 이거 안 되죠. 또 동생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갖다가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갖다가 보실 때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건 안 되지만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당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79쪽에 보시면 제6장 경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경계는요, 이거는 계약서를 갖다가 뜯어 고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거. 그래서 날짜가 늦어지니까 요 날짜를 갖다가 변경해서 다시 써주세요. 그러면 종전 계약은 찢어버리면 돼서 효력이 사라지죠. 기존의 채권 채무를 따라 소멸하는 거예요. 새롭게 작성된 계약에 의해서 신채권과 신채무가 발생이 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80쪽에 보시면 면제가 나와 있습니다. 면제는 뭐예요? 면제는 채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너 갚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채권자가 채무를 갖다가 면제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채권 소멸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권과 채권의 공통 소멸 사유로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갖다가 상속을 하게 되면 이때는 채무가 사라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게 되면요, 연대 채무고 보증 채무를 갖다가 잘 읽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변제에 관련된 내용만 조금 이렇게 확인을 해 놓으시면 채권 총론은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채권 강론이죠. 이 채권 강론은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채권 강론 파트는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